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1분, 미국 4월 ISM 제조업 가격 지수가 84.6으로 찍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80.3이었습니다. 한 달 전 수치는 78.3이었습니다. 단 30일 사이에 6.3포인트가 솟아올랐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에게 지난달 대비 원자재와 부품 가격이 올랐는가를 물어본 설문에서 올랐다고 답한 비율이 84.6%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이 수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인플레이션 폭주 시기, 그리고 2022년 봄 인플레이션 절정기 이후로 손에 꼽히는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가장 또렷한 신호가 어젯밤 미국장 한복판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나오고 채 30분이 지나기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건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그저 한 매파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준은 지금 완화를 시사하는 가이던스를 줘서는 안 된다. 둘째, 인플레이션 경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셋째, 2% 인플레이션 회복에 점점 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다음 결정은 인하일 수도 있고 인상일 수도 있다. 연준 총재가 인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시장이 9월 인하를 90% 넘게 가격에 박아둔 이 시점의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어젯밤 로건이 FOMC 결정 직후 공식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인하 시사 가이던스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의장단의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연준 안에서 인하 일변도가 깨졌다는 공개 신호입니다. 자, 이게 어젯밤 미국 시장에 떨어진 진짜 뇌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 ETF인 QQQ는 0.96% 올랐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는 2.77% 폭등했습니다. 애플 한 종목은 하루 만에 3.24% 솟아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재가속과 매파, 연준의 균열이 동시에 표면화된 날에 기술주는 도리어 상승으로 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부조화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퍼즐입니다. 그리고 이 퍼즐의 답은 시장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어젯밤 미국장의 4개 축을 데이터로 하나씩 끊어드리겠습니다. 연준 안의 균열, 트럼프의 EU 자동차 25% 관세 폭탄, 풀리지 않는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빅테크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균열. 끝까지 보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 밤 다시 열릴 미국 시장이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지 직관적으로 잡힐 겁니다. 먼저 어젯밤 금요일 장의 윤곽부터 그려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7,230포인트로 0.29%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9,499로 0.31% 하락,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는 674달러 15센트로 마감하며 0.96%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빠졌는데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이 한 줄에 어젯밤 시장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다우 안에 있는 산업주, 금융주, 헬스케어는 매파 연준 신호에 정직하게 빠졌고 나스닥 안의 빅테크 일부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살아남을 종목과 인플레이션 앞에 무너질 종목이 한 거래일 안에서 정확히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의 주인공은 단연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어젯밤 280달러 14센트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3.24%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4조 1128억 달러.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젯밤 종가 기준 미국 시가총액 1위는 더 이상 애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4조 8233억 달러로 1위, 그 뒤를 이어 알파벳이 4조 6728억 달러로 2위에 올라섰습니다. 애플은 3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던 애플이 지금은 두 AI 기업의 그림자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플러스 3.24% 랠리도 그 그림자를 따라잡으려는 발버둥에 가깝습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0.56% 빠지며 198달러 45센트, 메타는 0.52% 빠지며 608달러 7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AMD는 1.71% 오르며 360달러 54센트로 닫았고 반도체 ETF인 SOXX는 0.93% 상승해 465달러 75센트를 찍었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종목별로 색이 완전히 갈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AMD의 올해 누적 상승률 자그마치 플러스 61.34%입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플러스 5.09%입니다. 12배 차이입니다. 1년 전, 아니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모든 시선은 엔비디아에 쏠려 있었습니다. AMD는 영원한 2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 위계가 정확히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독점한다. 젠슨 황은 무적이다. TQQQ는 결국 엔비디아 운명에 따라 간다. 그런데 올해 들어
엔비디아는 옆걸음을 치고 있는데 QQQ는 플러스 10.1%, TQQQ는 플러스 20.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종목 의존이 아니라 빅테크 안에서 운명이 갈리고 있다고. 한 회사가 모든 지수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 균열을 더 길게 펼쳐서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번 한 주만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한 주 동안 플러스 11.99% 폭등. 같은 기간 메타는 마이너스 9.82% 폭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4.7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4%. 일주일 사이에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중 누구를 들고 있었느냐로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 색깔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뜻입니다. 메타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 만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빠진 거면 적지 않은 충격일 겁니다. 알파벳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주 만에 플러스 12%면 1년 평균 수익률이 한 주에 들어온 셈입니다.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메타는 이번 주 굵직한 사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어젯밤 발표된 로봇 AI 스타트업 Assured Robot Intelligence 인수 금액은 비공개. 둘째,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와 진행하던 매누스 거래의 사실상 무산. 그리고 The Information은 어젯밤 이 거래 무산을 계기로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본국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메타가 자체 AI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못해 외부 인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인수 시도조차 글로벌 규제와 미중 갈등에 막히고 있다는 신호. 시장은 그걸 정확히 마이너스 10%로 응징했습니다. 알파벳은 다릅니다. 클라우드 부문 성장과 자체 AI 모델 진전에 대한 신뢰가 한 주 동안 플러스 12%로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같은 빅테크라도 시장이 이 회사는 AI 시대의 승자다, 이 회사는 패자다를 분리해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2026년 들어 처음 등장한 패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그니피센트 7은 같이 올랐고 같이 빠졌습니다. 올해부터 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개별 빅테크를 들고 계신다면 이 균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짚어드릴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지수 인덱스인 TQQQ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의미가 큽니다. 상승장에서 지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종목을 부러워합니다. 엔비디아가 오를 때는 엔비디아를 부러워하다가 반도체 지수가 오를 때는 반도체 지수를 부러워합니다. AMD가 한 해 플러스 61% 솟으면 AMD를 못 산 게 아쉽고 알파벳이 한 주에 플러스 12% 가면 알파벳을 못 잡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사지 않습니다. 오른 다음에야 나 이거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개별 종목 사냥꾼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할 때 항상 자기가 그 옥석 가리기에서 이겼을 때를 상상합니다. 엔비디아를 샀을 자신, AMD를 미리 잡았을 자신, 알파벳을 플러스 12% 가기 직전에 들어갔을 자신만 떠올립니다. 메타를 마이너스 10% 들고 있었을 자신, 마이크로소프트를 마이너스 2.4% 들고 있었을 자신, 엔비디아가 옆걸음 치는 동안 그 자리에 묶여 있었을 자신은 그림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7개 종목, 한 주 사이에 위에서부터 플러스 12%, 아래로는 마이너스 10%까지 갈라진 이번 주 데이터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승자 쪽의 설확률은 절반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이하입니다. 한 종목을 콕 집어 맞힐 확률, 그것도 매분기마다 새로 갈리는 승자를 매번 맞힐 확률은 통계적으로 동전 던지기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종목 한 개를 떠올리는 동안 같은 시점에 패자 자리에서 묶여있던 다른 종목 5개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지수를 들고 있다는 건 어느 종목이 다음 분기의 주인공이 될지 미리 알아맞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파벳이 플러스 12% 가든 메타가 마이너스 10% 빠지든 AMD가 엔비디아의 12배를 가든 지수는 그 모든 변주를 가중평균으로 묶어서 우리 계좌에 그대로 박아 넣어줍니다. TQQQ를 들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부러워해야 할 종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 이제 어젯밤 헤드라인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유가 이야기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6월물 WTI 원유, 어젯밤 배럴당 102달러 8센트로 정산됐습니다. 하루 만에 2달러 99센트, 비율로는 마이너스 2.85% 하락. 같은 시간 브렌트유 6월물은 108달러 12센트, 5달러 89센트 하락으로 마이너스 5.17%. 어젯밤 미국장 마감 기준 유가는 분명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태고 미국 중부사령부는 어젯밤 봉쇄 시작 이후 누적 39척의 상업 선박이 우회 또는 회항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약 2000km 해안선의 통제권은 이란의 생명줄이자 안보이자 번영의 원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란 의회 부의장 하지바바이는 우리의 원자폭탄은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의 시민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빠졌습니다. 이 모순이 어젯밤 시장의 두 번째 퍼즐입니다. 답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어젯밤 MBC를 통해 의회에 이란과의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입으로는 이란이 거래를 원하지만 나는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 최근 제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 가스, 모든 것이 폭락할 것이다. 같은 시각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조건을 완화했다고 전했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위협, 도발 행위를 멈춘다면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 특사 위트코프가 월요일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텍스트에 끼워 넣는 수정안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이 정확히 이 한 줄, 외교 해결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사들였고 원유 선물을 팔았습니다. 봉쇄는 풀리지 않았지만 봉쇄가 끝날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유 ETF인 USO, 올해 누적 상승률 플러스 107.08%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 시장에서 평소 가장 많이 쳐다보지 않는 자산 중 하나인 원유 ETF가 올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만약 이번 주 호르무즈 외교가 무너지면 그 2배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와 이란 외무장관 라인의 발언 한마디가 진짜 변곡점입니다. 헤드라인 한 줄이 USO를 플러스 10% 또는 마이너스 10%로 흔들 수 있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사건,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1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 줄을 올렸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자동차와 트럭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 EU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명분입니다. 트럼프는 본인 입으로 이게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생산을 옮기게 만드는 카드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25% 자동차 관세는 사실상 EU 자동차 산업 일부에 대한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미국 시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독일 3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만약 이 관세가 실제 발효되면 미국 내 수입 자동차 가격은 즉시 오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ISM 제조업 가격 지수 80산육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재가속 시나리오가 정면으로 부각됩니다. 자동차는 미국 가계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단일 카테고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5% 관세 한발이 CPI에 미치는 충격을 다음 5월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은 계속 가격에 반영해 갈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 매파 신호와 25% 관세 카드가 같은 날 시장에 떨어졌다는 사실, 이 조합 자체가 채권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역사적 선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4년 연방준비제도. 당시 그린스펀은 1년 사이에 정책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렸습니다. 시장이 이날을 가격에 다 박아놓았던 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미국 채권 시장은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시작은 1993년 말부터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균열이 새어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균열을 시장은 처음에는 무시했고 6개월 뒤에는 수십 년 만에 채권 폭락으로 답했습니다. 지금이 1994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젯밤 로건의 발언이 그저 한 매파의 푸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놔야 합니다. 채권 ETF인 TLT, 어젯밤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한 주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1.27% 빠졌습니다. 21일 모멘텀은 마이너스 0.75%. 채권 시장은 지금 이 균열을 슬쩍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주 안에 4.5%를 넘어가면 다우와 기술주의 균열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 계좌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1만 달러로 시작한 10년짜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계좌 총평가 금액은 1만 2,142달러입니다. 시작 자본 대비 플러스 21.4%. 알고리즘은 현재 롱 페이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의 1% 위 라인, 즉 603달러보다 11.8% 더 위에 있고 100일 이동평균선 614달러보다도 9.74% 더 위에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추세가 모두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고리즘은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액션은 없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67, 탐욕 구간입니다. 일주일 전 67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빅스는 16.9로 한 주 전보다 마이너스 9.2% 빠졌습니다. 변동성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변동성이 잠든 시점이 시장의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건 지난 10년 데이터가 보여주는 가장 일관된 패턴입니다. 2024년 8월 엔캐리 청산 직전 빅스는 1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가 약 2주 만에 38까지 솟았습니다. 변동성은 가장 평온한 자리에서 폭발합니다. 비트코인이 어젯밤 플러스 2.37% 오르며 78,116달러를 찍고도 올해 누적은 마이너스 11.96%로 약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가 위험을 잊은 자리. 알고리즘이 보고 있는 건 모두가 잊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한 가지 짚어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백테스트에서 연복리 60.3%, 최대 손실폭 마이너스 38.9%의 결과를 냈습니다. 1만 달러를 넣었다면 16억이 되어 있을 수치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이거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백테스트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환경이 바뀌면 같은 알고리즘이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계좌에 돈을 넣고 매일 공개하는 이유는 진짜 시장에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부서지고 회복되는지를 같이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채널은 시황과 뉴스만 설명합니다. 절대 계좌 공개를 하지 않아서 현학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 교과서의 내용과 실전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좌를 공개하는 채널들은 명확한 시드 단위를 알 수 없어서 이게 돈 자랑인지 얼마를 수익 보고 얼마를 손해봤는지 알 길도 없고 그것으로 시황이나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길도 없습니다. 저희 채널은 다릅니다. 매크로 경제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시장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우리들 계좌에 영향을 주는지를 매일 추적합니다. 1만 달러라는 직관적인 시드를 가지고 매일매일 복리가 어떻게 작동해서 우리네 계좌가 변해가는지, 왜 우리에게 경제 공부가 필요한지를 데이터로 보여드립니다. 지루할 수 있는 시황을 살아있는 1만 달러라는 명확한 계좌 단위의 움직임과 함께 설명해드리는 채널은 TQQQ 연구소가 유일합니다. 이런 자세한 시황과 함께 10년간의 투자 결과가 어떻게 쌓여가는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5월 4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 전인 월요일 새벽 7시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이 먼저 재개됩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 핵심 일정은 5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ISM 비제조업 PMI, 4월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FOMC 직전 연준 위원들의 마지막 발언들. 어젯밤 로건의 매파적 신호가 다른 위원들 입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가 다음 주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1만 달러로 시작한 10년짜리 실험을 매일 공개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미국장이 다시 열리는 그 시각에 다시 만납시다. TQQQ 연구소였습니다.